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한 지 1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방역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의료인들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른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가장 양호한 나라로 손꼽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의 위험 때문이겠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봤듯이 대규모 감염병이나 중대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공의료기관인데요. 오늘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강화 전략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정희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치근 원광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일봉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과 강화 전략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3차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역 당국 계속해서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지방자치단체들, 국민들 할 것 없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공공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는 차원의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들어볼 텐데요. 윤치근 교수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공공의료에 대한 요즘에 관심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운영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운영 주체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 분야, 그러니까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운영 주체가 되고. 그런 서비스 내용은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공공의료의 어떤 핵심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희 센터장께서도 그 공공의료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는 있지만 네. 자세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공공의료의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제 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에서도 설립하고 싶어하는 지방의료원이 가장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기관인데, 그런 개념이 사실은 법으로 제정이 된 거는 2000년대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됐고, 2000년대 법으로 제정될 때 정의를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예방, 치료, 건강 증진 활동들을 다 공공의료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2000년대 처음 설립하고 나서 개념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유 중심의 공공의료만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가 민간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많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법으로 2012년 2월에 개정을 해서 크게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사업을 하거나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가 바뀌었는데, 오늘 주로 논의할 부분은 법률에서는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계기로 소유 중심의 공공의료가 다시 중요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이해하시고 오늘 논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립이나 관리, 운영 주체,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법으로 제정됐는데 그 기능, 의료적 어떤 행위나 기능도 민간에서 한다면 그것도 이제 공공의료로 볼 수 있게끔 이게 변화된 개념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소유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논의를 해보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일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공의료의 개념에 대해서요? 네, 공공의료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헌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이제 공공의료를 영어로는 이제 Public Funded Healthcar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공적인 어떤 재정이 들어가서 행해지는 어떤 공공의 의료 형태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권을 비롯한 모든 유럽의 나라를 비롯한 나라에서는 공공의료를 이제 공적 계정으로 공급되는 그 의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로 제공되는 의료는 이제 규범적인 차원에서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조금 달리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적 재정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WHO 개념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 공공의료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의 공공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나라가 1977년도에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했고 1989년도에 전국민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하고 나서는 그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거의 설립한 의료기관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공공이 지금처럼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했었는데,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그 급증하는 수요를 국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그때는 경제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의료기관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부 지원도 해주고 차관 알선도 해주면서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을 기점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급증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병상이 기관으로는 거의 5.5%, 이제 병상 기준으로는 10% 안 되게 많은 부분 이제 민간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공공의료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법률을 개정을 하고 그 참여정부 때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4조 원을 육박하게 투입하겠다고 크게 발표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다 지금도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IMF가 터지면서 그 정책도 이제 민간 의료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크게 이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에는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거기에까지 다시 못해서 여전히 공공의료 기관은 민간 의료가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빈 곳을 채우는 역할을 좀 굳히게 되었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공공의료 법률이 2000년도에 생겼지만 그 법률에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2016년에 처음으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세웠고, 그러면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 국민들이 생명의 지장을 주는 굉장히 그 기본적인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의료 정책, 특히 이 공공의료에 관해서는 특히 정치, 경제 등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정책들이 꾸준히 또 이렇게 바뀌어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치군 교수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공공의료 문제이고 공공의료인데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의료 체계에 있어서 공공의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고, 근데 우리의 공공의료 정책의 진행 과정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 1950년, 60년대에 보면 보건소법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는 게 이제 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되죠. 그로 인해서 처음으로 우리 보건의료 체계 조직 내에 공공보건 조직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처음 공공보건 조직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78년에
지금의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그 1차 보건의료에 관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선언을 하냐면은 2000년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이라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에 너무 기본적이고 가장 1차적인 의료 서비스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인류가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000년까지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농어촌 보건의료라는 특별조치법을 이제 제정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지역의 의료 취약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농어촌 지역에 이런 무면 의사가 없고 이러면 이제 이런데 이제 의사를 배치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 특별조치법의 주요 근간입니다. 그래서 보건 면 단위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마을 단위는 보건진료소를 이제 설치하는 계기가 되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수적이고 또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어떤 하나의 의지이고 그때부터 이제 공공의료 기반을 이제 인프라를 설치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센터장벽에 있을 때는 7,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네. 국민들 이제 하면서 국민들이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제 국민의 의료 보장의 일환으로서 건강보험이 77년에 도입하고 빠르게 해서 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방금 얘기했듯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국가가 이제 제정하게 되고 그것에 이제 근거해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공급도 한 30% 정도 확충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실시됐지만 그동안 뭐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오늘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공공의료 정책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뭐 병원 이런 그 현황들을 좀 살펴본다면 아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혹은 공공의료의 어떤 문제점들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일봉 교수께서 좀 지금의 공공의료 병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이제 공공 재원과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통계적인 어떤 분석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의료 공급적인 부분의 비중이 계속 좀 아이러니하게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급과 재정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김 센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민간 의료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되다 보니까 필수 의료를 포함한 어떤 지역 간의 공급, 그다음에 서비스 어떤 질격차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도 이제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현황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221개 정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한 약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이제 병상 수가 약 6만 2천 개 정도로 전체 병상의 약 10%가 안 되는 그런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지방의료를 포함하는 그런 일반 그 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63개에 불과하다 그런 현황 보고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정희 센터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21개 중에서 전체가 공공의료기관 6만 개 정도면 사실 이 코로나에 왜 이런 그 대란이 일어나는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6만 개 중에서 일반 환자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3개, 그 중에서도 지방의료원은 3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7개 시도 중에서 이렇게 지방의료원을 안 갖고 있는 데는 다 뉴스 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체 병상을 비우고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지방의료원이 첫 번째거든요. 네. 아무리 국립대학병원이 있다고 해도 국립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나 다른 응급 환자 그 목적에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전체 병상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종합병원급이나 병원급의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지방의료원도 없는 시도가 전국에 4개나 있고 지금 광주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대전, 울산, 세종
네 군데가 지방의료원 자체가 없는 지역이고 아마 이쪽에서도 코로나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움직이고 아마 강주도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장님의 의지를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0%가 적나? 공공의료 병상 10%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외국 보면 OECD 국가들 평균이 거의 90%고요. 근데 90%라 하더라도 영국처럼 전체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인 데가 있으니까 90%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봐도 21% 정도 되고 우리나라랑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독일이 일본이 27%, 독일이 40.7%로 우리나라가 OECD 대비 가장 공공의료 병상이 낮고 아마 참여정부에서도 30% 얘기한 게 최소한 미국이나 일본 정도 한 20-30%는 이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목표가 거기서 나온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확충하자고 하는 것이 영국처럼 막 100% 뭐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90%가 아니라 지금 10%는 공공의료 기관의 필수적인 제공을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 20-30%는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공공의료 관련된 기관들이 얼마나 네.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유행이 그렇다면 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좀 촉발하는 또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국민들도 나의 생활권 근처에 뭐 민간 병원들은 정말 많고 네. 굳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인식도 없을 뿐더러 또 왠지 공공병원, 공공의료기관, 뭐 지방의료원은 치료의 질이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인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라는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치군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문 교수님하고 센터장님께서 우리 지금 공공병원이 우리 지역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우리 현황 진단을 했고요. 네. 뭐 공공병원이 우리 방금 했듯이 뭐 기관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5.5%, 또 병상 면에서는 9.6%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광주 이제 대도시지만은 광주에도 뭐 우리 공공병원을 실제 말할 때 뭐 전병원이다 또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공공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우리가 공공병원을 더 빨리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병원이 없어서 취약해서 문제점을 좀 얘기한다면은 우선 공공병원은 민간이 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부분에서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취약 지역 네.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돼서 민간이 안 하니까 공공병원이 들어가서 이런 데 이제 우리 의료 서비스나 건강 문제가 생겨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격차가 생기는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나면은 공공의료가 취약함으로써 정말 공공의료에 의존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좀 취약 계층이죠. 뭐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또는 특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네.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민간 부분이 좀 끌고 기피하는 부분 뭐 응급의료라든지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뭐 예방이나 방역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재난적인 질병 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질환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의료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감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렵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하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 취약 지역, 뭐 농어촌이나 도심, 혹은 또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 의료적인 격차의 문제와 함께 응급 또 혹은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재난의 상황에서의 그 역할 이런 부분이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네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민간의료 위주로 앞서 말씀드린 성장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취약계층이 가는 진료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그 보완적이고 그런 의미로 공공의료기관의 자리매김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굳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크게 그 개념을 바꾸려고 했던 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필수 의료 서비스는 어느 지역에 있든 받게 해서 국민의 그 건강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공공의료를 표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거를 복지부가 하게 됐냐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 공공의료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특히 노원촌 지역도 말할 것 없고 대도시 안에서도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 싸움하는 그런 필수 의료가 아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심내혈관, 뇌졸중으로 골든타임을 요구한다든지 뭐 응급질환, 그다음에 산모 이런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복지부가 한 5개로 크게 지정하고 있는데 그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 노원촌도 문제지만 대도시 안에서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은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기대 수명의 차이가 제일 문제는 강원도 영월권이라고 하면 거의 78점 몇 세를 살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87세까지 사는 거의 뭐 7, 8세까지 기대 수명 차이도 나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라는 지표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의료 기술도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나올 수 있는 심내혈관, 뭐 감염, 산모 그런 치료 가능 사망률을 보면 그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4명이면은 충북 같은 경우에는 50 몇 명으로 꽤 차이가 나고 그 응급 사망도 지역에 따라서 전국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필수 의료 서비스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지역에 공공이 충분히 깔려서 잘 공급이 골고루 됐다면 이 국민들의 이런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격차가 난다라는 이런 건강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점점 이제 전국이 거의 2배 이상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급 사망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취약점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정말 민간 의료기관은 그냥 고안 정도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런 인식을 하게 돼버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일봉 교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서 이제 두 분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의료가 취약한 문제점들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공의료의 투자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일 것 같습니다. 1977년에 의료보험이 도입됐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1989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급증하는 그 의료 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의료 투자는 민간 중심으로 아까 공급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들이 여기서 문제가 좀 됐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공공보건의료의 어떤 목표라든가 전략 수입이 좀 미흡했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수요는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수준에서 공공의료 정책의 명확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조금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이제 재정 및 관리 방식인데요.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든가 이런 낮은 수준의 재정 지출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공공 지출과 관련된 비율이 2008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59.7%로 평균 70% 수준의 그 OECD 국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과 동일한 그 효율성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지방공사 의료원도 경영의 어떤 그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관리 조직이
조금 분산되어 있다. 일단 이를 관리하는 뭐 행정안전부, 뭐 교육부, 뭐 지방자치단체 그런 역할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조금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점 지적해 주셨어요. 뭐 투자 부족이라든지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애초에 조금 부족했고 재정이나 관리 방식, 뭐 국립대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뭐 문제점들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정희 센터장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제가 그 공공의료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지방의료 원장님들을 뵀는데 지방의료원 원장님들의 가장 이제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로 꼽으신 게 인력 확보. 다 올 여름에 전공의 파업까지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런 인력 확보와 덧붙여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하라고 기능은 관여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그리고 손익이 나지 않게 하는 그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두 군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마음대로 하기에는 수익성이 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여러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국립대는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병원은 보건복지부 관할일 것 같지만 병원도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네. 이제 큰 지방의료원은 쉽게 얘기하면 2차 질환의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방의료원이고 3차로는 국립대 병원이 그 역할을 하는데도 교육부 관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그 병원에다가 공공성 기능을 심어주는데도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리 분산이나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복지부랑 지자체랑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공공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적자를 내지 않아야 되는 그 두 가지 숙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일단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 위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IMF 이후로 그 작은 정부 아니면은 그런 신공공관리론 그 공조직은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더 갖다 대다 보니까 공공의료기관들이 더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문일봉 교수께서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민간 중심의 어떤 그런 보건의료 시스템이 약간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서의 이 공공의료 필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표준 진료를 하는 어떤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케어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일반 의료기관은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어떤 급여 제공의 수입으로 이제 경영을 하게 되고 또 건강보험 급여 제공의 표준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설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모든 의료기관에다가 그냥 공공성을 다 강화를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수가 수준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아마 주된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문재인 케어가 성공을 하려면 보건의료 재정의 어떤 개혁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개혁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고무적으로 좀 생각했던 게 2018년 12월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아마 그때 시범 사업으로 5개 아마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제 지역에서는 이제 서구청에서 그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돌봄이 이제 밑에 이 바닥에 있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또 마을 단위 어떤 건강 그 마을이라든가 또 지방의료원
대학병원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그 내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버튼업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것을 좀 충분히 주고 네. 또 일정 부분에 좀 안정화 단계를 좀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네, 네. 예, 이걸 이제 정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민간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차별화된 어떤 역할 혹은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확충되는 어떤 정책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덧붙여서 한 말씀씩 더 해주시죠. 예, 네.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국민들이 우리 지역에 설사 지방의료원이 있다고 해도 굳이 뭐 민간 병원이 옆에 있을 때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19로 지방의료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런 감염이나 특히 재난, 감염을 포함한 재난 시에 민간 병원을 동원하는 거는 그 소유 중심이 어쨌든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병원을 다 비우라 이런 명령을 사실은 하기 힘들고 지금도 3차 유행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민간 병원이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힘든데 근데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감염병 재난만을 위해서 공공병원이 부각이 되는 건 전 오히려 네.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와 민간의료기관이 여기까지 확대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좀 예민하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의료 체계 특성상 민간의료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민간의료원들이 뭐 도덕적으로 나빠서 그렇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이번을 계기로 사실 인구 고령화 논의가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펑크 나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국민연금 걱정하듯이 걱정하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확대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질병을 하나 앓는다는 건 질병 하나로 끝나지 않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골절당해서 우리 젊은 사람처럼 금방 뼈 붓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또 나가서도 재활도 해야 되고 보건소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집에서도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게 잘 되고 하려면 그렇게 돼야 건강보험 재정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표준진료라든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도 사실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질병 관리, 그다음 감염병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가장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되는 네. 역할이 앞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윤치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좀 논의될 게 지역 거점 병원, 네. 또 공공의료 전달 체계 이런 것이 논의가 좀 앞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또 그런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 네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하고 또 우리 여기 시청자께서 네. 그것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이러해야 하는데 자, 그중에서도 지역사회 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체계 자, 이 역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데는 지방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두 군데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라고 하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선 지역 거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3차 질환,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거는 그 지역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고, 중대한 암으로 서울 가는 거를 저희가 전달체계상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해결 가능한 질환을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 해야 의료 전달 체계도 확립이 되고, 그런 역할을 이제 지방의료원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베이스는 보건소가. 네. 근데 보통 이제 1차 의료라고 할 때 고혈압, 당뇨 관리들을 뭐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지만 사실 지역의 의원급에서 주로 많이 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통 오해하시고 보건소가 1차 의료를 다 담당해야 된다 이런 네. 맥락은 아니고, 네네. 실제 서비스 제공은 의원이 많이 하더라도 그런 그 1차, 2차 대학병원까지 그 지역의 공공의료 전달 체계 축을 공공기관이 거버넌스를 가지고 움직이라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의미지. 네. 이제 사실 지역 거점 지방의료원 하나 가지고 거기를 다 2차 질환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 시민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가면 본인 부담 더 내는 그렇죠. 그런 제도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이제 공공병원이 그런 조정자 역할을 2차 병원에서 충분히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지 큰 병원 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1차, 2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을 잡고 지역에서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지역을 넘어서 3차 병원도 가고, 네. 이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이제 민간 병원과 같이 협력하면서 지역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해야 국민도 제때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재정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 체계가 앞으로는 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문일봉 교수께서도 이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네, 말씀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저는 조금 연관을 좀 싣고 싶은데요. 네네.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사회 의료 전달 체계 재구성을 위해서는 아까 모두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거점의 어떤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또 이를 공립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보건소 등의 지역사회의 어떤 그 돌봄 체계와 연결시켜야 된다. 그 중심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점 역할을 하는 게 공공병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이제 3차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연결을 해주는 게 또 공공병원 역할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가벼운 어떤 만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의료 소비자인 시민들이 직접 검색을 하고 찾아가서 네. 다이렉트로 이제 3차 병원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취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건강보험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사회에서 돌봄 케어라든가 돌봄 어떤 서비스가 같이 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충분히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공공병원의 그 거점 병원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중심축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으로 재편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로서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자, 들으시면서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이 정말 중요한데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그 방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치근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금 우리가 지역사회 내 거점 기관 또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 체계에 간단히 좀 덧붙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내 거점 기관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공공의료를 얘기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의료 이용이나 실제로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뭐냐, 예, 내가 1차적으로 간다든지 빨리 가고 우선 거기를 가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보이는. 그래야 공공의료가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거점 의료 기관이 되는 것이지, 나와 무관하고 나는 뭐 아플 때 어디 다른 서울에 있는 병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거점 병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하나의 지역사회 내 거점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에 나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문제들은, 건강 문제들은 여기 가까이 있는
공공병원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거고 또 그것을 접근하고 이용하는 이것이 거점 기관이 될 수 있고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 체계라는 것은 방금 앞에서 했듯이 1차적이고 간단한 가벼운 질병과 투약 처치 여기 1차적인 것부터 2차 뭐 수술이라든지 그다음 3차 상급병원 이런 근간 의료를 이용하는 어떤 의료 질과 수준에 따라서 이용하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죠. 이제 이게 근간이 공공의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지역을 벗어나고 이제 거점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양방향적으로 이용하고 또 재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이 그 중심이 공공의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우리 이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역할 수행 방안이 뭐냐 이건데 저는 이제 이 공공의료의 역할 수행 방안은 먼저 지금 이제 우리 뭐 학자들이나 우리 센터장도 나와서 연구하고 이랬으니까 역할을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뭐 연구하는 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우리 더 많이 논의를 해서 정말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우리가 역할 설정을 하면은 이제 그 역할 설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겠다. 또 있는 의료기관을 증축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런 방안들은 많이 제시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앞에 역할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논란이 그렇게 단정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먼저 우리가 해결돼야 할 부분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설정과 우리 뭐 더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제 증축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에 귀결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지만 그 네. 역할을 제대로 네. 공공기관 중심으로 설정이 돼 있는 부분,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네. 수행 방안이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가게 되는 곳이 공공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라는 말은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어떤 접근성의 문제, 또 하나 의료의 질, 뭐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신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의료기관에 그러면 가까이 있으려면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확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김정희 센터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정부에서 그 공공의료기관을 아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개수가 이제 늘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보통은 시군구 단위로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접근했는데 사실 지방의료원이 시군구 단위로 광주시에 뭐 구 단위로 있을 필요는 사실 누가 봐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30분 이내의 이동거리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을 해서 그 70개 진료권 안에는 이제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광주는 한 두 군데로 네. 알고 있고 부산 같은 큰 지역에는 한 3군데로 나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응급 상황이 된다. 아니면 골든타임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이제 기본적인 지역 거점 필요로 하는 것도 이제 해서 광주가 한 2군데 정도로 할 수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숫자적으로 부족해서 더 지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지금까지 그 지방의료원이 앞서 말씀드린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지방의료원이 너무 열악해요. 왜냐하면 이런 응급질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진료 과목을 개설해야 되고 의료진을 갖고 있으려면 적정 병상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보통 그거를 한 300에서 500병상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거의 80%가 300병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부족한 지역에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의 지방의료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저는 양적 확충의 그 두 가지가 네. 같이 가지 않으면 기존에 300병상 안 되고 200병상 안 되는데도 꽤 되거든요. 네. 그런 기관이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서 저는 광주도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게 되면 제대로 민간병원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투자하고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양적 확충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 확충 방법에 있어서 그 기존 의료기관 증축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설립이 필요하고 그 아까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국민참여위원회를 공단에서 한번 공공의료로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좋은 의사가 있어야 난 가겠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야 진단을 정확하게 한다더라. 네. 그래서 저는 광주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민간보다 좋은 병원으로 인식이 돼야 가는데 지금은 너무 열악하고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양육을 해주지 않으면서 네. 서울대 가라 아니면은 체육 선수가 되라 네. 국가대표가 되라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확충에 있어서는 양적 확충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제대로 기존에 있는 기관도 근데 이제 광주는 없다 보니까 네네. 이제 지을 때 그렇게 제대로 투자해서 설립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취약한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규모를 좀 갖추고 장비라든지 시설이나 인력도 네.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치근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신규 설립이라든지 또는 뭐 증축이라든지 이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보건의료에서 공공의료를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뭐 30%다, 50%다, 80%다 이런 논의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이제 우리 오늘 논의는 운영 주체를 공공에 한해서 해야겠다는데 지금부터 막 이 공공의료를 운영 주체를 공공이나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유연하게 가는 방법은 공공기관을 확충하는데 신규나 증축을 해 나가되 또 지금 공공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공공의 역할을 하면은 민간의 의료기관도 그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원하는 방향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은 네. 훨씬 쉽게 우리가 연착륙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의료기관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건비나 뭐 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은 민간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우리도 그거 역할을 하겠다. 네, 이렇게 네. 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확충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제도를 복지부가 하고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민간도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응급센터 지정도 민간이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이 공공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기만 기대하기에는 이쪽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네. 저는 두 가지 트랙이 같이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 대신 이제 민간 기관이 충분히 들어선데 굳이 공공의료 기관을 설립하는 거는 이제 그 병상 과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는 민간이 그런 역할을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경영이 잘 안 되는 좋은 병원을 공공이 네. 인수하는 방향. 꼭 신축이라고 했을 때 네네. 꼭 없던 지역에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네. 되게 좋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에 부산
새병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명성이 좋았지만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 적자로 그 파산한 것처럼 지역의 그런 기관을 공공이 인수해서 하는 방법도 그래서 꼭 신축이라고 해서 새 건물이 아니라 기존의 민간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방법도 예, 병상이 전체적으로 과잉인 우리나라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네. 병원을 활용해서 증축하거나 네. 이런 방법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재정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논의를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돈이 많으면 정말 그 신규로 다시 다 짓고 또 인력이나 규모도 늘리고 할 텐데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이 비용 문제가 가장 또 크지 않습니까? 문일봉 교수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공공병원 확충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증축이라든가 또 신규 어떤 그 의료기관의 신규 설립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지방의료원을 이제 신규 설립할 때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벌물에 따라서 국가가 한 50%, 또 지방자치단체가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방의료원 설립의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립도가 높은 뭐 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76.1% 정도 자립도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23.3%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방공공병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지방의료 그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국고 보조의 그런 비율을 좀 개선해서 해능보다 약 10% 포인트를 정도 더 높게 상향해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정부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그 자립도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그 진주의료원 폐쇄를 보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없어지는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적자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또 소외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혹시 뭐 해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윤치근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지금 19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공공의료에 대한 이제 인식과 사고에 대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 연구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경상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비로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 지출이 뭐 선진국 이런 데는 70에서 85%. 근데 우리나라는 60%, 약 대략 60% 정도 공공 부분에서 지출이 되고 이제 건강보험 포함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공공이 감당하는 부분이 적은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투자라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한 0.1, 제 생각으로 0.1% 정도만 공공의료에 할당을 하면은 네. 의무적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500조를 본다면은 5천억. 우리 광주시의 예산에 한 3조 정도 된다면은 300억. 이 정도만 공공의료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당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뭐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건강보험 또 건강증진기금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재원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공공의료가 얼만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확충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정 지원의 의무화
혹은 예, 뭐, 또 예, 국민건강보험이나 예. 기금을 좀 지원하는 방안 뭐 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정희 네. 센터장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방의료원이 그 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설립할 때 설립 비용이 들고 그 50대 50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립 보통은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설립보다 더 부담스러워하는 게 운영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의료원이 재정 적자가 나면 그 다음부터 지자체가 그거를 감당하다 보니까 네네. 지자체마다 그 적자의 규모는 다 달라요. 근데 워낙 진주의료원은 그때 당시에 이례적으로 적자 폭이 한 300억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적자를 내는 지방의료원은 현재 없고, 그리고 많은 부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2016년도 이전에는 지방의료원 전체가 거의 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적자가 사실이었고요. 근데 2016년을 기점으로 이건 좀 전문적인 거긴 하지만 입원하면 포괄수가라고 그 조금 다른 형태의 그 건강보험 제도를 공공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면서 그 보상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후 장비 교체나 인력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은 반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고요. 전체 평균은 흑자로 이제 하고 있고, 기관별로 보면 한 반 정도는 흑자, 아직 반 정도는 적자인데, 이제 방향성을 보면 모두 적자에서 반이 흑자고 반이 적자인 상태로 네. 경영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문케어와 관련돼서 저희가 의학적 비급여를 다 이제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문 교수님이 이제는 비급여로 의료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급여로 쉽게 이야기하면 다 운영이 되려고 하면 수가 수준이 지금보다는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그 지방의료원이 왜 적자를 내는지 구조적으로 크게 보면은 뭐 비효율성 부분을 빼고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아서, 네. 그리고 공공이라고 해서 그 손해가 나는 뭐 자연분만이라든지 응급, 재활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하는 거에 따른 적자. 두 번째는 공공의료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않는 취약계층 진료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오면 노숙자 진료, 그런 거는 사실 공공의료 사업이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적자의 원인인데, 네. 첫 번째 그 손해나는 필수 의료 서비스는 이제는 건강보험이 수가 수준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한 적자는 보완이 될 걸로 보고, 두 번째 공공의료 사업은 저는 재정이 분리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까지 넣으니까 사실은 공공의료 사업은 지자체가 저는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적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지자체가 감당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국고보조를 하던 일단은 적자라는 문제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는 개선이 향후 많이 문케어가 완성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공의료 사업은 재정을 분리해서 쉽게 얘기하면 손익 계산할 때 별도로 계산해줘야 네. 민간의료원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 사업에 뛰어들기도 더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문제는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고, 그 앞으로 계속 지방의료원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기관이라는 인식은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그 한번 좀-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우리가 이 공공의료가 감당하는 그 운영되는 데서 중요한 게 이제 뭐 발전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운영을 어떻게 이제 운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제대로 운영을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잘 하면은 그런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잘 됐냐? 앞으로 더 이런 수익성 창출 쪽으로 계속 방향이 나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뭐 적자를 줄였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보다는 실제적으로 공공의 앞에서 했듯이 공공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잘 충실히 역할을 네.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서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지금 이제 적자가 많이 줄었으니까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한 면은 다른 측면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능적인 면, 네, 질적인 면들도 거기에 평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사실 공공의료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로 또 광주에서 또 이런 하나의 좋은 모델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뭐의 부분도 열악하지만 우리 지역 내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광주까지 해서 공공병원의 일단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윤치곤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최근에 우리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보면 광주는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이 269개 이제 병원급 이상이죠. 기관저 8개로 3.0%. 병상은 37,786개 중에서 22,678개로 7.1% 광주는. 그다음에 전남은 기관 면에서는 9.8%, 병상 면에서는 13.1%, 또 인구 1,000명당 한 2.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현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보는 게 이렇게 우리가 운영 주체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 3.0%다, 그 다음에 7.1%다, 이렇게 뭐 13.1%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주체가 그렇게 되지만은 이미 이 뭐 국립대학병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이 국립특수병원, 중앙부처의 소속 병원, 공공기관 병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주체지만은 공공의 역할을 상실한 병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황은 이 공공의료의 현실은 더 암담하다는 거죠. 네. 더 암담하다. 이게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는? 네. 광주 전남 지역에 보시면 이제 그 교수님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공의료 법률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지방의료뿐만 아니라 뭐 보훈병원, 그다음 공립요양병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광주 전남이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이 9.6이니까 전남이 13.1%, 그리고 네. 광주는 조금 낮은 7.1%인데 이 숫자보다 더 저는 심각한 문제가 광주 지역의 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요양병원이에요. 네. 16개. 그러니까 네. 광주가 22개가 있으면 그중에 16개가 여기 시립 요양병원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진료를 담당한, 왜냐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 요양병원은 인력시설이 이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의료적 문제지만 기능이 떨어지는 그 노인 진료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진료 때 이제 그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그 공공기관은 아니고, 그리고 지방의료원은 전남에 22개 있지만 전남에도 지방의료원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특수 질환, 특수 대상 공공병원이 많을 뿐이지 일반 질환을 감당하고 있는 거는 광주 전남 지역에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8월이었죠. 광주시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과 같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공공병원 설립의 어떤 의미, 특히 우리 지역의 이런 공공 설립 뭐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열악하다고 두 분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문일범 교수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8월에 시도지사의 또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서 또 지역의 어떤 그런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어떤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할 때 일단 수익보다는 뭐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취약계층 진료,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공공병원의 특성상 예타를 통과하기는 참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그 12월 13일이었나요? 그때 보니까 그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어떤 부분의 필요성이 좀 높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타를 면제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지역은 아마 이번에 제외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부산 서부권이라든가 대전 동부권, 진주권 이야기에 해당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런 지역 균형이라든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그 방향성을 설정해 두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예타 면제와 관련된 공공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그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떤 그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뭐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조금 구축이 돼서 꾸준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의 어떤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필요성에 맞게 빨리 설립을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지역은 이제 면제가 됐다고 했는데요. 김정희 센터장께서 좀 덧붙여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은 국가재정법상 이제 그 1999년에 이제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이제 건설 사업 쪽으로 사회 간접자본 위주로 이제 도입된 제도긴 한데 이게 이제 의료기관에 거기에 보면은 경제성 항목이 중요한 항목으로 있고 네. 이제 공공의료원이 수익성을 내기에는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50대 50 부담하는 설립 비용도 부담이지만 짓겠다고 의지를 가져도 이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거쳐야지만 설립이 네.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굉장히 중요한 허들 중에 이제 하나여서 이걸 풀어달라라는 요구가 여야 의원들도 많이 발의를 했고, 근데 이제 조금 정부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세 개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만 일단 국무회의를 통해서 면제하겠다고 이제 한 거는 이미 예타 준비를 할 지역만 여기에다가 리스트업을 한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광주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못 들어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번에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충해야 될 지역이 많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경제성 부분을 뭐 항목을 변경한다든지 조금 더 편익을 네. 반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특성 아니면은 그 면제나 아니면 경제성 분야 자체를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해서 실제 짓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 특히 이제 경제성 항목에 초점이 네. 맞춰진 기존의 항목을 그대로 적용했을 네. 때는 정말 이 공공의료 기관을 설립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네.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뭐 광주 지역도 광주 지역입니다만 전남 지역은 사실 도서 지역도 많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내 의과 대학 신설 문제까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거점 문제, 의료 인력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 윤치근 교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제가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네네. 우리 실제적으로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크게 성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또 얼마나 확충하고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안들이 해결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거점 병원을 어디에 설립해야 할 것인가, 또 의과대학은 신설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공공의료를 위한 인력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이제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면 의과대학을 지어야 되겠고, 또 실제로 얼마큼 양성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순차적으로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공공의료기관도 없어요. 네. 또 지금 정확하게 얼마큼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청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 또 네. 인력을 양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 전도되어 있는 문제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공공의료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또 중축하고 또 민영기관을 우리 공공의료기관화가 이것을 하면은 이제 의료 인력을 이렇게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해서 활용해야겠다. 이런 안들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의 의료 취약 지역인데, 이 의료 취약 지역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취약 지역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신규 투자하고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봅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예, 그걸 중심으로 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뭐 예. 어떤 하나만 이제 부각이 돼서 논의가 예. 먼저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문일봉 교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 교수님과 네. 의견이 거의 동일하고요. 공공의료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립이 확실하게 되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이나 또 뭐 필요하면 의대까지도 이제 신설하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가 앞으로 나가야 됐던 방향성 그런 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립, 재정립을 하는 그런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희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복지부에서 그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그냥 임의로 그 지정한 건 아니고 향후 공공병원 병상을 몇 %까지 확충할 때 의사가 몇 명 필요하다라는 추계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지금 이런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가 지금 의사가 입학해서 의료 현장에 뛰어들기까지 최소 10년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해서 바로 양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부각된 거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것 같고 저는 의대 설립 문제와 그다음에 인력 확보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게 그 최근에 그 신문에 보니까 올 여름 때쯤 그 지역 소재 의대를 나와서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가 전국 평균이 38%고 네. 광주도 거기랑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의대가 생긴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인력 확보가 되는 건 사실은 네.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은 좀 전국 단위에서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인력 양성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는 네. 그래서 그 공공의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랑 연결된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아직 그 좀 쟁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의대 정원과 지역 인력 양성 체계는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취약지에 있어서 의료 인력 확보가 지금 지방의료원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양적으로 확충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합의 가능한 그런 대안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부와 뭐 유관기관, 지자체, 정책 관리자뿐만 아니라 뭐 전문가의 논의가 이제 필수적이긴 하나 사실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민 스스로가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든지 또 보건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또 내부적으로 이런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일봉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오늘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된 노동조합 대표님께서 좀 뭐 나오셔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이제 지난 2020년 8월 6일이었나요?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 보건의료 단체 공공병원 확충 운동 과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공병원 만들기 범국민 운동 본부를 발족하고 결의했던 어떤 신문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사회의 모든 어떤 시민 단체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운동 연대라든가 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 연합, 그다음에 참여연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공병원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구성하고 또 도출하는데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예. 이런 활동들이 결국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윤치문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보건의료 노조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할 역할은 실제적으로 뭐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는가에 대한 국가가 그런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정책 우선순위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관심을 갖도록 뭐 홍보하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나 보건노조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전문 분야이긴 하지만 이건 결국 시민의 문제이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방안, 그런 그 방법의 일환으로 홍보 방안이라든지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문 분야여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연구원에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관련 연구 보고서를 또 김정희 센터장께서 직접 또 연구를 하셨죠. 그 내용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토론했던 내용들에 다 좀 담아져 있기는 한데 네네. 이 보고서를 사실 준비하게 된 시기는 작년 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었고요.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기관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통해서 공공성 강화에만 재원이 들어가고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공공의료가 절대 부족하고 이쪽 부분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는 20, 30년부터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럼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합의된 역할은 없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담고자 했던 핵심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게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지금은 민간의료기관을 안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민간의료를 주도하는, 제대로 투자해서 주도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을 5가지로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실 다 필요한 영역인데 표준 진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건강 증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 교수님께서도 지역사회 돌봄 이런 얘기 했지만 그 민간의료기관은 치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방이나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강 증진들은 저는 공공의료기관의 고유한 역할을 그 별도의 재원이라 하더라도 줘야 될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재난 대응인데 사실 지진이 날 수도 있고 꼭 감염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올해 코로나도 잠깐 연구했었는데 점점 이런 대유행의 감염 기간이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또 다른 감염이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전염병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 집행을 할 때 역할을 하고 테스트 베드 역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시범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바로 전국에 적용하면 다시 이거 안 되니까 그만두자 하기는 혼란스러우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워낙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별도의 높은 수가를 주지 않는 이상 시범 사업 해보자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히 있다 보면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테스트해서 이렇게 제도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고 이제 건강보험 제도로 이제 하면 되고, 테스트베드 역할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장비나 약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국내 산업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쓰질 않기 때문에. 근데 외국은 보면은 공공병원이 먼저 국내 걸 써보고 그게 이제 좋다고 되면은 이제 전체 확대하듯이 공공병원이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해서 5가지로 이제 했고, 그 대안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인 투자, 그다음에 질적인 투자를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역할을 해야지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도 지키면서 건강보험 제도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공공병원이 양적으로 늘어야 되지만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지역 주민이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의사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방의료원이 돼야 될 거라는 제안을
하게 된 보고서입니다. 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정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5가지 역할에 대해서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치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연구원에서 그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연구 보고서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캐캐묵은 과제입니다. 네.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이것을 재점화시키고 그런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앞에서 우리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법적으로는 또 뭐 일반 진료 중심, 그 다음에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병원, 노인병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5가지 앞으로 역할을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와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일단은 공공의료적 성격이 강한 이 부분이 뭐냐 정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질환 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의료에 밖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한 분야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야, 방금 말했듯이 또는 기피하는 분야, 뭐 국민 건강 증진이라든지 응급의료라든지 방역 및 예방 서비스라든지 또는 보건 교육 등 이런 부분이 공공 부분이 또 우리가 감당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듯이 재난 대비 뭐 정책 집행, 뭐 앞에서 시험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 네. 시범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이 공공병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의료 취약제역을 해소하는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주사하는 이런 분야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핵심 역할 부분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네. 저는 이제 우려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뭐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민간 부분하고 경쟁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좀 거기 생각은 좀 비워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내 공공병원 확충 전략을 비롯해서 그 방향성 또 역할 정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논의될 부분들이 많고 또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되고 수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이제 지역을 거점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된다면 국민들에게는 또 지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일봉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공공보건 관련해서 병상수를 약 5,000개 정도 확충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월 2일이었나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의결 확정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이 1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요. 네. 공공병원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또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또 아니면 입법부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의무시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위기의 어떤 그런 적절하게 대응 역량을 키우고 또 공공의료 강화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 부분도 분명히 뒤따라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않았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 또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다들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또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지역에서 이제 공공병원 설립 요구 활발히 쏟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설립의 어떤 그런 타당성 또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시민과 또 시민단체 또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의료 기반의 확충을 위한 어떤 정부와 또 정치권의 또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윤치군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복지부도 이게 우리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뭐 긴급하게 감염병 병상을 확충하겠다, 뭐 5천 병상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문제 대응식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공공의료를 충분히 확충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고 커버하면은 해결될 문제인데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긴급하게 뭐 어떻게 해서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거고요. 공공의료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의료 취약 지역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했듯이 도시와 농촌 간에 또 우리가 의료 격차가 생기지 않고 의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료의 특성이 강한 방금 했듯이 이 외상의료센터라든지 응급외상의료센터라든지 또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이라든지 방역이나 예방 서비스라든지 또 의료 인력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공공병원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공공의료에 좀 기댈 수밖에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의료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서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고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코로나19가 이런 재난적인 감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확보해 놓으면은 다음에 이런 코로나19 같은 유행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고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또 창출하는 한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 경제도 나아질 거고 그래서 공공의료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 김정희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학자로서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국민이 요구할 때 가장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듣고 광주 지역의 분들이 조금 그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좀 붐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좀 저는 그 결국 이 공공의료가 확충되면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 재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예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전쟁에 대비해서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전선 그 지키듯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듯이 공공병원도 그런 식의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소방서 생긴다고 해서 저기 수지 따지지 않잖아요. 언제 불 날지 모르는 거 생기는 것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라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최전선은 공공병원이 지키지만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민간이랑 같이 우리 일반 시민이 같이 전쟁에 대비하듯이 공공의료가 다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그렇지만 최전선에 지킬 사람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커패시티가 안 됐을 때 민간도 동원하는 것처럼 근데 너무 일차가 없으면 혼란이 오거든요. 민간을 동원하는 데는.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코로나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희망을 가득 품은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보다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바로 그러한 점에서 지역에 거점을 두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